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391화 이번에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요, 주도 섹터 변화에 대한 이해. 주도 섹터가 바뀌는데 이건 왜 바뀌는 거고 왜 이런 흐름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이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세상의 흐름을 공부하고 이해를 하자. 세상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게 누굴까요? 가장 민감한 놈이 누굴까요? 세상의 흐름에서 가장 민감한 놈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면 세상이 어느 정도 보인다 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고 지금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고 돈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래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 기회를 많이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도 섹터가 변화하는데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산업이 성장을 하면 여기에서는 불신이 가득해요. 여기서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오니까 이거 다시 산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요 구간에는 어떠냐면 불신이 가득합니다. 불신이 가득하고 언론에서도 안 좋은 이야기만 떠들고, 자, 요게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이 가득할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슬슬 머리가 들면 요런 게 또릅니다. 이제 단기 자금들이 막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여기서 변동성이 확대가 돼.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막 요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물을 터는 과정들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요거가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거나, 기업 이익은 이게 뭐 요렇게 늘어나는데 주가는 이렇게 들어갔고 버블을 만들거나 뭐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익이 늘어나는 포지션을 선반영하기도 해요. 이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기차, 자, 여기 이제 뭐 배터리 관련주들, 뭐 소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왜 코로나 이후에 2017년도에 뭐 이제 장이 좋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총 연결해놓고 한 4년, 5년 이렇게 보면 뭐 2000% 이상 이제 올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0%? 그래 1000%, 500%, 1000% 이상 올라간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5배, 6배 이상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은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10개가 넘어갈 정도로, 수십 개가 넘어갈 정도로 많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미리 오를까? 길거리에 보면 아직 전기차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이익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땡겨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3년, 5년 후에도 그 이익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3년, 5년 후에 만약에 공급 광이 온다든가 다운사이드가 나오게 되면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은 3년, 5년 후 이후부터 만약에 다운사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다가 다운사이드에 스탠스들이 잡히면 주가는 그때부터 장기 고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들 어떨까요?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뭐 비싼 구간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성장한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뭐하고 할 때, 자, 지금 같은 구간에 이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비중을 미리 줄여가는지도 회원분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뭐 배터리 기업들 맨날 올라간다, 소재 기업들 맨날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규 포지션을 취하지 않잖아요. 자,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제 뭐 나눠 팔든가 하는 포지션이지 신규로 진입 포지션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저렴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해봐도 지금은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소재 기업들이라든가 뭐 이제 배터리 기업들은 우리는 이제 지금 포지션을 잡아가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거다, 흐름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스탠스가 잡히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돈이라는 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쏠림이 발생을 해요.
자, 이 쏠림이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주도 섹터가 이 쏠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돈이 이쪽으로만 다 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주도 섹터라고 이제 대중이 알게 될 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대중이 알게 되는 건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언론에서 떠들어서 알게 됩니다. 언론에서 야, 지금 주도 섹터는 BBIG야. 이렇게 떠드는 순간 어때요? 이제 대중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자, 고점놀이 해주는 거예요. 소문이 난 순간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해보면 싸지 않아요. 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 뭐 비싸다거나 아니면 뭐 업황의 고점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의 진짜 뭐 10중 8 이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중이 들어가면, 언론을 보고 들어가면, 자, 고점 신호라고도 보는 게 굉장히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주도 섹터가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얘는 비싸. 기존 주도 섹터는 비싸요. 비싸. 자, 소외 섹터는 어떨까요? 싸. 그러니까 어때요? 저렴한 쪽으로 자산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도 섹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자산 이동은 언제 일어날까? 소외된 섹터가 좋아지는 구간에, 또는 기존에 있는 주도 섹터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부정적인 스탠스들이 잡힐 때, 주도 섹터 변화가 요럴 때부터 미리 보여집니다. 시장이 보통 폭락이 한번 진행이 되게 되면 주도 섹터가 어때요? 자금을 많이 빨아갔을 거 아니에요. 돈의 규모를 키워놨어. 예를 들어서 뭐 한 이게 10조 있었는데 주도 섹터가 딱 되니까 이게 뭐 5배 올라서 50조를 만들어 놓고 얘는 10조에서 뭐 15조가 돼 있다든가 이래요. 그러면 얘가 뭐 한 50% 빠지고 얘가 한 30% 빠져도 어때요? 얘가 한 30% 빠지고 얘는 뭐 거의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 빠진다 그래도 어때요? 시장 충격은 크게 오겠죠. 자, 그럼 단기 폭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 주도 섹터에서 노이즈가 딱 나올 때 보통 폭락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폭락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 보통 주도 섹터가 바뀌어요. 자, 이런 흐름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변화를 읽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미래, 이 다음 미래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이걸 회피하려는 심리를 가지면 안 돼요. 이 회피를 마이너스 30%, 50%의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500%, 1000%, 2000%의 수익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고, 항상, 왜냐면은 이 하락이라는 거, 하락이 크게 온다라는가, 그런 시점이 언제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수익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회원분들 중에는 이런 걸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왜 그러냐? 야, 회피를 하면서도 수익은 회피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어떤 사람은 3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 센스 좀 있고 한 사람은 뭐 이제 몇 년 만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이 중요해요. 변동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공포에서 우리가 자산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변동성에서. 경제구조를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구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경제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야 무슨 소리냐, 2008년도부터 지금 한 2020년도까지 디플레 시대에 있지 않았냐. 이게 왜 그런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인건비만 상승을 안 한 거지 이제 물가는 다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 물가에 들어가는 우리가 생활 물가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물가라는 거는 원자재도 있을 것이고, 뭐 집값, 뭐 주식,
뭐 등등등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면 이 물가라는 걸 전체를 통계를 내보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활물가만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무슨 오류에 빠지냐면 이게 기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인건비가 감소를 하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던 게 안 들어간다든가 요런 이제 왜곡 흐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물가의 왜곡 흐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우깡을 만드는데 전에는 재료비가 뭐 500원 들어갔고 인건비가 500원 들어갔으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이게 과거고 현재 재료비는 무슨 700원 들어갔는데 자,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200원으로 줄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산 단가가 이거는 1000원이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9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데서 이제 왜곡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물가 상승에 대한 장기 스탠스에서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자산이나 뭐 이런 뭐 재료나 뭐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를 합해서 평균을 내보면 항상 물가라는 거는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는 뭐냐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화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생각을 하면 내가 1억에 샀는데 이게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5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억에 샀는데 10년 후에 5억이 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쌀이 이게 10만원이었는데 예를 들어 10만원이었는데 이게 10년 후에 100만원이야.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오른 걸까요? 많이 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품목들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하는 품목들은 경쟁자가 항상 많기 때문에 이제 대량 소비를 해야 되는 어떤 품목들은 이제 이걸 생산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 이제 뭐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생활물가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절이 잘 되는데 이게 자산의 여러 가지를 이제 평균을 내봤을 때 물가는 항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통화량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어때요? 국가에서 계속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통화량이 계속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10,000원짜리가 1000장이 있는데 10년 후에 이 10,000원짜리가 예를 들어 10,000장이 된다. 그럼 화폐 가치는 어때요? 10분의 1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여기 비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 이상 올라갈 때도 있고 이거보다 덜 올라갈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화폐를 갖고 있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리를 이해를 하고 원하는 만큼의 부를 확보할 때까지 저축하듯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보면 우리가 IMF 때 우리나라 증시가 75% 폭락을 했어요. 75% 폭락을 했는데 이걸 되돌리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러고 나서 닷컴 버블이라고 엄청난 버블을 만들어주면서 뭐 1년 만에 4년 이상 이제 하락했던 75% 이상의 하락을 훨씬 아웃퍼폼하면서 되돌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코스피 지수니까 그렇고 이때 뭐 코스닥 지수는 어마어마한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11 테러가 있을 당시에 이때 이제 이 버블이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버블이 꺼졌겠죠. 자, 버블이 꺼지면서 또 이제 56% 하락이 왔어요. 자,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이 45% 하락이 왔어요. 이 과거권을 우리가 지금 되돌이켜 보면 자, 250포인트에서 대충 1000포인트예요. 지수 포인트가 250에서 1000포인트라고. 지금 3000포인트 구간에서 보면 어때요? 이 꼭대기에서 샀어도 굉장히 좋은 투자인 거예요. 오래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20년, 30년 미래에 보면 10년, 20년, 30년 미래에 보면 어떨까요? 지수는 얼마에 가 있을까요? 5000포인트, 1만포인트, 10만포인트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가 있을지는 지금 모르죠. 어디에 가 있을지는 몰라요. 10만 포인트에 가 있을지, 10,000포인트에 가 있을지, 5,000포인트에 가 있을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후에 어디에 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가 있겠죠.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가라는 건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치 하락이 주식 투자자들의 안전마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그 화폐가치 하락은 급격하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리스크를 제한한다라는 거. 이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 변동성이라는 건 그냥 노이즈예요. 뭔 말이냐? 하락은 항상 왔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는 동안이 고통이죠. 불안해요. 큰일 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자,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면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서민들한테 주식 투자가 좋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는 서민일수록 해야 된다. 가난할수록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든가 뭘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본이 1억 이상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자, 분산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집을 삽니다. 집을 사도 어때요? 자, 집값이 무슨 뭐 100만원짜리는 없잖아요. 기본 뭐 그러니까 뭐 1억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분산을 못해요. 돈 없는 사람은 부채 이빨 땡겨가지고 때려 박아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지만 떨어지게 되면 깡통 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해서 망했다. 사업하는 사람이랑 놀지 말아라. 결혼도 하지마. 이런 게 뭐예요? 깡통 나니까. 한 방에 깡통 난다고 위험하다고, 이런 거 위험하다고. 자, 어떤 걸 조장합니까? 자, 부모들이 뭘 조장해요? 공무원 하라 그러잖아요. 공무원이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벌어서, 자, 사업하는 사람들, 자본 이득을 본 사람들이 벌어서 세금을 냅니다. 자, 이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자, 세금 내는 사람은 아무도 하지 마. 너는 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뜯어먹는 사람만 돼. 자, 나라에서 이런 걸 조작한다고.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자, 안전한 포지션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요. 세상을 살면서 안전한 포지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50대, 60대. 자, 지금 이제 인구가 가장 많고, 한국을 주무르고 있는 50대, 60대만 괜찮아요. 공무원은. 자, 연금을 300만원씩 받습니다. 예전에, 공무원 했던 분들은. 근데 지금은 연금 얼마 받아요? 연금 100만원도 안 된다 그래요. 공부 뒤지게 해서 공무원 했더니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연금 300만원씩 받는 포지션에서는 지금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좀 아껴 쓰고 뭐하고 하면. 뭐 나만 먹고 산다 그러면 이게 생활이 가능하니까 노후 준비가 뭐 저절로 된다. 연금으로. 그러니까 공무원 해라 하는 건데 포지션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부모님 세대에서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와, 일 안 해도 300만원씩 주더라 연금으로. 되게 좋아 보이네. 내 자식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포지션이 안 나와요.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겠죠. 지금 포지션은 이거예요. 50대 60대가 누리는 건 3분의 1밖에 못 누린다고. 왜? 연금이 고갈되니까. 50대 60대들이 많이 받아먹으니까 연금이 고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이 이래요.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는 어때요? 연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에 50대 60대였을 때 공무원을 했던 분들 지금 혜택을 많이 받는 건 그때 당시에 이제 인기가 없는 직종이었으니까. 고성장기였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돈 얼마 번다, 뭐만 하면 얼마 번다 그러는데, 자, 그때 이제 아무도 안 하려던 거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50대 60대에 공무원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제 돈을 따라다니면서 변동성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업해야 돼. 무슨 공무원이야 인마 그거 해갖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업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거 하니까 IMF 두들겨 맞으면서 다 망한 거예요. 자, 몰빵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실패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업도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 20%라고 생각해 볼게요. 20%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성공을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예를 들어 10배야. 근데 성공 확률이 20%야. 그럼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할래 말래 생각을 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죠. 이거를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 자,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가.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공률 20%짜리 이런 사업은 무조건 해야죠. 내가 20억 이상 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패 확률이 8번이에요. 자, 8번. 1번부터 2번 점점점 해갖고 8번까지 망할 확률이 마이너스 100%잖아요. 근데 성공 확률은 어때요? 기대 수익률은 1000%라고. 자, 이거는 1번, 이제 9번, 10번만 성공할 수가 있어. 근데 이 10개 중에 9번, 10번이 어떤 포지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억짜리 이런 사업을 10개를 찾아가지고 20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실패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확률적인 통계적인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2억밖에 없어. 이 사업을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몇 프로예요? 20%인 거예요. 내가 4억 있어. 그럼 성공 확률이 몇 프로예요? 40%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거는 기존에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민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은 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 투자는 어때요? 자, 5만원, 10만원으로도 분산할 수 있어요. 100만원, 1000만원으로도 분산이 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인 이점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 실패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포지션을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계속 가난할수록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알아듣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인이라도 박히라고. 그리고 한 번씩 생각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구간이 있겠죠. 어려운 말은 아닌데, 자, 경험이 없으니까, 야, 말로 죽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한다고. 자, 그거를 이제, 회원분들은 제가 이제 과거에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이런 포지션들이, 진짜 내 계좌에 쌓여가는 걸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폭락 이후에, 자, 지수가 이제 반등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반복을 해나가다 보면, 투자 기간이 10년 되고 15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이미 나는 자본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배워나가면서 시간을 흘리면 저절로 자본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뭘까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IMF 있을 때 그때 투자했을걸. 2008년도 금융위기 있을 때 투자했을걸. 야, 브렉시트 있었던 때도 지나고 보니까 기회네. 야,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때 시장 많이 빠졌을 때 투자를 했어야 돼. 자, 코로나 때 다 죽는다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안 산 게 천추의 한이야. 맨날 후회만 하고 자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당장 해야 돼요. 단돈 5만원, 만원, 10만원이든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목돈 만들어서 투자해야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서민이 목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축을 하면서 만들어야지. 은행에다 저축해서 언제 목돈을 만들어요? 투자 기회를 잡아가는 방법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폭락이 왔을 때 사라.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폭락이 왔던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IMF 때를 보잔 말이에요. 100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30%가 빠졌어요, 여기가. 대박이다 그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한 80%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한 60% 빠졌어요. 야, 반토막 났어. 이거는 바닥 왔어. 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마이너스 50% 빠졌어요. 자, 변동성을 보면 어때요?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지만 어때요?
폭락 구간에 산 거잖아요. 폭락 구간에 샀어도 버티는 힘이 없으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운이 완전히 진짜 좋지 않은 경우에, 운이 좋아서 이 바닥에 사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어때요? 경험이 없으면 폭락 구간에 받아도 좋은 자리잖아요. 이거 요 자리 지금 보면 어때요? 좋은 자리잖아요. 좋은 자리. 장기 투자하는 구간에서 보세요. 3000포인트에서 야 이거 고점에 샀으면 어때요? 1000포인트 구간이니까 기대 수익률이 작은데 500포인트 뭐 700포인트에서 하면 기대 수익률이 얼마야? 이게 2배면 기대 수익률이 막 4배 8배 되는 거잖아요. 이런 포지션에 사는데도 어때요? 그 순간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30%가 빠진다고. 폭락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 기회를 잡는데 타이밍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이 타이밍이라 했는데 마이너스 30% 더 빠지면 야 이거 여기서 더 빠지고 더 빠져서 몇 년 걸리면 어떡하지? 단기 자금이 들어간다고. 내년에 써야 되는 돈이 들어가고 6개월에 써야 되는 돈이 들어가고 2년 후에 3년 후에 써야 되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약한 거예요. 돈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버티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수익이 날 때까지 시간을 주지 못하는 거죠. 자, 기업이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즉 이꼬르 기업이에요. 왜? 자, 기업의 소유권이 주식이니까 주식이 이꼬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업이 돈을 버는데 이게 무슨 뭐 몇 개월 만에 한 달 만에 버느냐 이거예요. 기업이 2배 성장을 하는데 물론 몇 개월 만에 되는 기업도 있죠. 뭔가 잘 맞아서 아다리가 맞아서 성장을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업이 가진 돈이 불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시간을 안 주고 돈 내나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변동성에 녹아있지 말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이렇게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IMF 때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무슨 뭐 2008년도 금융위기, IMF 때 이후만 본 겁니다. 자, 유럽 노이즈, 환율 노이즈, 브렉시트 있었고,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 그리고 무슨 뭐 사스, 뭐 노무현 대통령 뭐 대선 노이즈, 뭐 과거에 이런 분쟁가 엄청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때요? 이 성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하락들이라든가 혁신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근데 이런 변동성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락 변동성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되돌림이 담보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돌림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회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 장기적인 포지션을 우리가 취해 가게 되면 영원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탠스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야 되고, 물가 현상이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구조에 있으니까 물가가 상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가는 제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 뿐이죠. 화폐 가치는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지식량이 작아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설명을 제대로 하는데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분들은 왜 화폐 가치가 영원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국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든지 망하는 경우에서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야, 그럼 한국이 망할 수도 있잖냐. 망할 수 있죠.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국도 사고 유럽도 사고 중국도 사면 돼요. 야, 그러면 해외 투자는 세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보면 내가 자금도 많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한국만 하세요. 한국 기업이 한국 기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한국이 망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 기업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포지션이에요. 삼성전자가 한국에만 공장이 있습니까? 자, 해외 공장들 지금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과연 한국 회사일까요? 자,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51%예요. 51%, 52% 됩니다. 만약에 본사만 미국으로 이전해버리면 삼성전자는 미국 회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없어져 버린다고. 물론 그렇게 이제 뭐 가만히 두진 않겠지만 요런 것들 이제 뭐 이권에 따라서 굉장히 뭐 많은 포지션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붕괴된다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보다 훨씬 안전한 겁니다.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에서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그 국가보다 안전합니다. 미국의 경제는 붕괴될 수 있어요. 미국의 경제는 붕괴될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은 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이 망한다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이 국가보다 훨씬 안전한 겁니다. 저는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기업을 소유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생각이 좀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또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자, 지구가 멸망하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요거에 조금 더 들어가보면 뭐냐면,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막 10년 후 20년 후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년 후 20년 후를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야, 내년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는다는 가정을 합니다. 야, 내년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10년 후 20년을 보고 투자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동, 이제 기간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뭔가 될 수 있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죽으면 굉장히 다행인데 10년 후에 살아있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겠죠. 뭐 노후 준비도 못 해놓고 20년 후까지 살아있으면 이제 뭐 지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숨이나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좀 잘 돼 있고 뭐하고 하면 뭐 유럽처럼 안락사도 할 수 있고 뭐하고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만약에 몸이 어디가 아픈데 내가 뭐 병원비 없고 뭐하고 해버리면 깝깝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도 좀 얹혀있고 해야 되는데 자식들도 상황이 여력지 않으면, 뭐 여유롭지 않고 하면 자, 함께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최악을 위해서, 최악을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지, 무슨 돈을 가지고 내가 뭐 흥청망청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돈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간을 보고 내가 단기간에 투자라는 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기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스탠스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10년, 20년 후 보고 이제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부가 뭐 이제 5년 후에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7년 후에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 기간값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순간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원리를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가장 자산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부를 확보를 할 때까지 저축카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여기저기서 돈 땡겨서 한 방에 뭐 어떻게 돼보겠다, 로또식의 발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박의 개념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노력들을 해나가면서 경험을 축적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치지 않고 투자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항상 전체를 보고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따라오라 그래요. 뭔 말이냐? 과거 이제 신라젠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대박이다. 10만원 갔을 때 나는 1000만원 갈 때까지 안 팔 거야. 100만원 갈 때까지 안 팔 거야. 장기 투자해야지. 야, 이거는 혁신적인 약이다. 뭐 이러면서 막 이게 회사에 이제 뭔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시선과 뭐 그런 거는 이 회사만 보고 있어. 경제 뉴스를 봐도 이 회사 뉴스밖에 안 봐. 그렇다 보니까 전체를 놓치는 거예요. 신라젠만 이렇게 올라갔던 게 아니지. 이게 올라갈 때 바이오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버블 포지션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임상 3상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뭐 HLB, 헬릭스미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회사들이 그런 포지션에 다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될 거냐 말 거냐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신라젠에 그때 투자를 했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혁신적인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부각을 받고 약효가 그렇게 입증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니까. 다만 확률적인 개념을 입혀가게 되면 분산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다 때려박아갖고 신라젠 흥해라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을 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수, 경제를 먼저 놓고 요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기업을 찾는 거예요. 근데 기업을 먼저 찾아서 돈 다 때려박아 놓고 요걸 공부를 하는데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경제, 지수를 보고 자 이게 비싸네. 이건 이제 지수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싼지 비싼지 보기 위해서. 뭐 GDP랑 대충 무슨 뭐 기업들이 총 이익 내는 거 국가에서 이제 내는 기업들 뭐 총 이익에 이게 전체 포지션이 통계적인 전체 포지션이 싼지 비싼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 지수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냐 비싸냐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지수라는 걸 공부를 하는 거고, 경제 공부라는 건 그런 거죠.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자율주행 시대 고령화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투자를 하면,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 고령화가 진행이 될 거니까 약에 대한 수요가 늘겠네. 그럼 제약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약에 대한 수요도 느는데 건강을 생각을 해서 건강 기능식품 보니까 뭐 TV에서 연예인들 보니까 막 비타민을 뭐 수십 개씩 먹고 막 하루에 막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우리도 보니까 오메가3부터 해서 무슨 뭐 마그네슘 먹고 예전에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것들을 사람들이 챙겨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수요들이 늘어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재물을 보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재물을 보면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싸다 성장률이 높다 낮다가 나오잖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둘 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기업은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업에서 뭔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봅니다. 야 건강기능식품, 야 이거 파는 기업 대박이야, 이걸 사, 이거 나중에 좋을 수밖에 없어. 근데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자 이익이 주구조구로 늘어나는 기업이 있고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 있고 뭐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 많이 들어가는 기업은 재무가 안 좋겠죠. 그리고 뭐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은 고평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익은 많이 안 나는데 이제 미래에 늘어날 수 있는 이제 추정치가 업사이드가 잡혀있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고 지금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일단 건강기능식품 기업 사. 자 뭐예요 대중들이 많이 하는 게 삼성전자 사.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삼성전자가 저렴한지 비싼지 이게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기업을 먼저 사놓고 이걸 어때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좋아, 지표가 안 좋아.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 돼 있어. 근데 지표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절 쳐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업은 가장 마지막에 천천히 추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있으면, 야,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 자, 5G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진행이 되고, 야, 자율주행 이게 되려 그러면 전기차, 전기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데, 왜 전기 소비를 많이 할까? 자, 이 전기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려 그러면 여기 베이스로 깔려야 될 게 전기차겠네. 전기차 시장에 주가 되겠구나. 자율주행 시장에는. 뭐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G는 언제 시작이 될까? 기업들이 투자는 언제 시작이 되지? 이제 이거 관련된 기업들이 재무지표 보면서 추정치 잡아가면서 이익 추이를 챙겨보는 거죠. 체크를 해가는 거죠. 이건 어차피 선반영 될 거니까 미래에 무조건 흥할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러면 언제 선반영이 될까? 그럼 조금 미리 포지션을 얼마나 어떻게 담아갈까?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때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돼? 이런 걸 생각해 나가면서 기업을 추리는 거예요. 기업은 가장 마지막에. 근데 기업 먼저 사놓고 이거를 나중에 이래서 무조건 될 거야.
이거 거꾸로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심리적인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손실 중이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본전 심리에 빠져서 해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내 포지션에 따라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본전 심리가 작용하면서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이거 좋아질 거야. 재무제표가 좋으면 더 좋아질 거야. 손실 중이면. 이익 중이면 어때요?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이거 불안하니까 팔아야지. 단타되는 거죠. 지금 수익이 나 있는데 재무제표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팔아야지. 또 재무제표가 좋은데 고점 이야기가 막 나오면 이거 일단 지금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놓고 보자. 이익을 확대할 줄도 모르고 손실은 지켜야 되는 거죠. 물타기 해야죠.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먼저 해놓고 공부를 해놓고 기업을 마지막에 추리고 뭐하고 하면 내 심리적인 부분이 최대한 배제가 되면서 합리적인 투자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데, 내가 포지션을 먼저 취해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언론에 또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는 아까 이야기했던 뭐 경제와 지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물안 개구리, 몰빵족 이런 것들 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몰빵족은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때려받고 부채도 얹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어떤 산업에 있는 기업 몰빵족 자체가 우물안 개구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내 포지션을 굉장히 제한하는 거죠. 그 자체로. 그러니까 기업을 먼저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 자,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건 돈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건 돈이다. 왜 그러냐를 생각해보면, 돈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많이 끼고 욕심이 많이 끼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그 무엇보다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 선반영 되는 것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이 타이밍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 올라갈까 생각을 하니까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미리 올라가겠다 그러면 우르르 달라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하는 거예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우르르 파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빠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선반영이 돼서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공부하면서 재무제표를 현재에 대입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미 시장에서 반영된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고 현재 수준을 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 미래 가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공부 좀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현재 가치만 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딱 해서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나는 가치 투자할 거야 하고 이제 막 주식 좀 사보고 하다가 수익이 좀 안 나네? 에이, 재무제표는 무슨 하나도 안 맞아. 라는 오류에 빠져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거고. 자, 그런 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산업의 변화를 봐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고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창의력이 투자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IMF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2차 산업, 대충 뭐 이제 인프라가 깔리고 뭐하고 할 때요. 이때도 건설, 금융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좋았죠. 우리나라 이제 뭐 증시가 입성이 되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하고, 그거 막 뉴스에 터트려 놓고 IMF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다가 이제 IMF가 오는 거죠. 고성장기, 지수가 뭐 이제 13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대충 한 761%, 지수가 761% 올랐으면, 종목들은 대충, 이제 뭐 주도주는 5배, 10배 보면 되니까, 5000%, 7000%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3000%, 10,000% 이렇게씩 뭐 한, 8, 9년 동안 이렇게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1980년대 때부터 보면, 고성장이었으니까. 자, OECD 가입을 했어. 자, 고성장을 했습니다. 고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해요. 자, OECD에 가입하면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OECD 가입을 하고 놓고 보니까 뭐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니까 이제 뭐 증시도 개방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개방을 하는 경제 개방도 하고 막 경제 개방도 하고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거라든가 이제 부실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부패를 털어야 돼요. 부패 척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딱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이고 뭐고 부패가 가장 심했던 대우그룹이 얘네가 보니까 조작을 엄청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1등 기업이다 1등 기업이다 그랬는데 뭐 조작을 엄청 해놓고 여기 있는 계열사부터 하청업체 다 죽어라. 이게 이제 되니까 이게 조작에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요런 게 이제 스타트를 끊어준 거죠. 이제 뭐 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돈이 급격하게 빠지고 뭐고 하다 보니까 요 이제 부패 척결을 하면서 IMF가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이때 당시만 봐도 공산국가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전두환 시대까지는 우리나라도 보면 전두환 시대까지는 자 군인들 집어넣어갖고 다 쏴 죽여. 군대 보내서 죽여. 이게 되던 시대였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광화문에다가 탱크 보내갖고 밀어버려. 이거랑 뭐가 달라요? 자, 이건 뭐예요? 독재. 독재 시대는 항상 부패. 자, 공산주의 정책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이념이 나쁘진 않아요. 이념이 나쁜 겁니까? 전부 다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자는데 이게 어떻게 이념이 나빠요? 좋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이걸 이용해서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부패했을까요? 이걸 이용해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회적인 이념 이런 거 저도 그런데 휘둘려요.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무슨 뭐 보면은 보수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념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걸 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냐면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면 공산주의가 이게 쉽거든.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이 숫자를 놓고 보면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선동하기가 쉬운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 확률적으로 덜 배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철학이라든가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선동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 못 사는 사람도 선동해서 약한 사람도 선동해서 내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거예요. 지금 시진핑이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패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척결이 될까요? 대한민국이 한국이 고성장을 하면서 GDP가 올라가 먹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GDP가 올라가고 하면 생각을 많이 해. 기존에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먹고 사는 생각만 했는데 먹고 사는 이외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똑똑해져. 그렇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고성장을 하고 자 OECD 가입을 하니까 어때요? OECD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한 이런 것들을 들어주다 보니까 야 부패 용납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게 까디버져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IMF로 온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로 보면 자 1만 불이 넘어가고 대충 3만 불이 가기 전에 요 안에서 요런 것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지금 중국이 노이즈가 크게 오면 2015년에 굉장히 많이 빠진 구간들이 왔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IMF랑 비슷한 구간이 아닌가. 중국이 경제 개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뭐 전형적인 공산주의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사회주의 체제만 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성장을 만들어 가다가
지금 중국은 보면 어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보면 재무제표 같은 걸 믿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죠. 이런 부패가 우리나라 털렸는데 이게 털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걸 털고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큰 기회는 우리나라 IMF 같은 게 중국이 딱 오면 그거는 중국 투자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걸 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고성장을 하고 부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이 부패 청산이 IMF로 온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부패 청산이 된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졌어. 기존에 이제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기존 포지션에 젖어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했는데 회사에서 잘려. 그리고 뭐 내가 자영업을 했는데 망해. 뭐 요런 것들이 굉장히 포지션이 많아지고 하면서 한강에도 사람들이 많이, 한강 구경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또 자, 서울역도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딸려있는 식구들도 어때요? 돈을 안 벌고 아빠가 벌어놓은 돈 갖고 먹고 살던 자녀분들, 그리고 뭐 와이프분들, 이제 그 식구들도 함께 이제 생활이 궁핍해지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제 부의 재분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 오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래를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야,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까 닷컴 버블, 인터넷 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버블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세상에 가져다 준 건 뭐예요? 이때 정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야, 그래. 인터넷 뭐 이런 거 할 거면 결국은 뭐 윈도우 다 깔아야 되잖아.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인 기업이니까 이 기업은 인터넷 시대가 오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 장기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쵸? 야, 인터넷에다 컴퓨터 만들어야 되잖아, 컴퓨터.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 컴퓨터에 반도체 들어가잖아. 이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어? 자, 이런 거 골라서 아다리 맞아서 휴대폰 시장으로 이게 잘 넘어왔는데, 요런 이제 타이밍을 잘 보고, 이제 분산 투자해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괜찮죠. 미국의 마이크론, 뭐 등등등. 소프트웨어 기업, 하드웨어 기업. 이런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인터넷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면 전부 다 이때 당시 기술 기업들만 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거의 닷컴 버블 때나 지금 바이오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변동성을 바라보면서 테마에 들어갔던 돈은 다 죽었어요.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진짜로 이익을 많이 내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갖고 있던 포지션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을 했겠죠. 이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IMF 이전이랑 뭐 이 약간 근처에 있는 데는 비슷한 구간이 중국이고, 자,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 정도 있을까? 방금 이야기를 했던 지금 미국에 있었던 이 포지션은 비슷한 거 아니냐. 2008년도 금융위기 있기 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크게 터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 하잖아. 미국도 그전에는 터진 적이 없었어요. 2008년 전에는. 2008년에 터졌어. 그러면서 부동산 부패가 정리가 됐죠. 부동산 부채가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나 이머징이 지금 전 세계에서 부동산이 가장 비쌉니다. 이런 포지션이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08년도 이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게 스타트일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그 돈이 어딘가로 이동을 할 텐데 산업이 굉장히 크게 그 돈을 받아먹으면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게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폭락이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뭐 2008년 이후에 미국 증시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암호화폐 열풍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를 생각해보면 2009년부터 거의 시작이 됐어요.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잖아요. 자, 닷컴 버블에서 사람들이 경험이 있었던 거죠. 1년 만에 짧게 오고 말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포지션에 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튤립 사태와 비교를 해서 이거 암호화폐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닷컴 버블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비트코인, 도지코인은 망한다 그래도 최근에 보면 위메이드라는 게임사에서 가상 이제 게임에 있는 아이템을 코인화 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보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서 암호화폐를 파는 거잖아요. 암호화폐로 바꿔갖고 자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현금 가치를 지닌다 이런 건데, 자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최근에 글로벌에서 지금 마케팅으로 이용을 해서 대박이 났어요. 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어때요? 관심이 높죠. 자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 게임에서 채굴을 합니다. 뭘 채굴을 하냐?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좀 채굴하는 거예요. 게임 아이템. 그러니까 무슨 재료 아이템 이런 거, 뭐 광석 이런 거, 게임상에 있는 광석 같은 거를 이거를 뭐 1000개를 캐면 자 1코인으로 뭐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채굴해서 이걸 코인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져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동접자 그냥 시간 단위로 접속되는 사람이 30만에서 50만 명이에요. 이 사람 중에 대부분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를 채굴을 해서 코인으로 바꿔서 내가 현금으로 이득을 보기 위한 게임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요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채굴장을 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채굴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막 싸워야 돼. 그러면서 아이템을 또 팔아요. 현금으로 게임사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꿔 얘기를 하면 이걸 채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전투를 해서 채굴할 수 있는 곳을 선점을 해야 되니까 니네끼리 싸우기 위한 아이템을 우리 회사에서 구매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코인을 만들어서 요걸 갖고 니네들이 사고 팔고 해라. 자,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위메이드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 이건 거예요. 이 비트코인의 흥행을 이용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입혔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채굴을 해서 우리 거 이거 게임상에서 채굴을 하면 코인으로 바꿀 수 있어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열심히 아이템 팔아먹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이 이거나 요즘 보면은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서 지금 혁신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산업이 요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 위메이드가 이거에서 완전히 대박을 쳤으니까 야 이거 하니까 사람들 통하네. 그럼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 중에 이제 신작이 나오는 것들 중에 좀 이제 뭐 우리나라의 큰 회사 뭐 NC라든가 크래프톤 또 등등등 해서 저 글로벌리 큰 회사들이 이런 게임들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혀나가는지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포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코인은 죽더라도 블록체인은 이제 혁명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면 또 좋은 기회를 잡아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유통혁신이 만들어질 텐데 이제 운송수단의 혁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과거에 보면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온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로 이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제 뭐 말 타고 이제 뭐 마차 끌다가 인간이 자동차 운전하고 사람 타고 댕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로봇가 사람 타고 다니는 시대로 가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올 때 어떤 기회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세상의 변화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나가면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에너지 혁신도 있죠. 이제 석유에서 전기로, 이제 원자력에서 이제 친에너지로. 그래서 전기 수요가 앞으로는 폭발할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나갈까?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닷컴 버블이라는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암호화폐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시야가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거를 공부해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대세 상승장에 왔던 건 인프라, 조선, 반도체, 뭐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뭐 조선 전 세계에서 뭐 이제 1등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큰 경제 성장을 이끌어줬죠. 한국에서 이제 인프라 깔 때 도로 깔고 뭐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입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조선이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나왔던 구간들, 그리고 4차 산업 인프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게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때가 보면 거의 다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프라라는 건 짧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포지션이 취해지는 거죠. 지금 그 초입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포지션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포지션이, 그러니까 어디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게 4차 산업 인프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또 이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IMF 때 보면 이제 부실을 청산하는 포지션들이 왔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부실을 청산하고 IMF로 많이 망했어. 자, 이머징 위기였으니까 우리나라가 IMF로 온 거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힘든 사람들이 야씨 나 이거 죽겠다, 전쟁하자, 뭐 그래서 뭐 이제 요런 이제 분쟁이 있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은 다음에 자, 유럽, 중국, 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이제 막 싸우고 뭐 했었죠.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령화 노이즈가 좀 입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2011년도부터 대충 2015년까지는. 그리고 인구가 젊은, 이제 그 당시에 인구가 젊은 이제 중국 같은 데가 이제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데가 이제 4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입혀가기 시작하면서 테슬라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주도주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주도주죠.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면 글로벌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전기차 시대를 열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을 여기저기서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 구간이다. 자, 폭락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얘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는데 모습이 살짝 바뀌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 경험이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하는 이유들은 이런 것들 경험을 하게 되면 비슷한 사례가 왔을 때 과거 사례를 생각하면서 빠르게 캐치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변동성에 이제 너무 현혹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으면 당연히 그거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포지션이 없어서도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도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폭락은 항상 이제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폭락이라는 게 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폭락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누가 망했니, 뭐 시총이 얼마가 사라졌니, 뭐 언론에서는 항상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슈화 만들고 뭐하고 하지만, 자, 폭락이라는 거는 50% 주고 500% 1000%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인 거예요. 항상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폭락이 항상 주도 섹터의 변화를 만들어준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걸 이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도 섹터가 대중에게 오픈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주도 섹터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욕심이 붙어요. 덕지덕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업황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들러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칙을 이야기를 해도,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수요가 100이 있어요. 근데 공급이 30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70의 파이가 있는 거죠. 70의 파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여력이 몇 프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한 120% 있는 거죠, 상승여력이. 근데 수요가 100이 있는데 공급이 150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30%의 다운사이드가 있는 겁니다. 자, 100밖에 수요를 못 해주는데 생산을 150 하면 여기서 덤핑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덤핑은 어떻게 돼요? 적자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운사이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산업에는 이 수요 공급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핫한, 이걸 보면, 이 카테고리를 놓으면, 이제 BBI주 중에 하나죠. 자, 2차전지, 전기차, 이거를 보면, 2차전지 이제 소재 기업들은 어때요? 자, 공장을 엄청 많이 늘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언제, 이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고 뭐고 하는데, 3년, 5년 걸리겠죠? 뭐 규제 풀고, 또 공장이 이제 생산을 들어가고 뭐고 하는데 시간이 드는 게. 2차전지 이게 언제 출발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2015년? 2017년? 뭐 이때 이제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에는 보면 이 공급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 지금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거 이걸 다 소화하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 소화한다 그래도 이 이상의 뭐 확장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10에서 올라온 거예요. 10에서 올라와서 이게 목표치가 100인데 이게 지금 이게 20까지 올라온 건지 뭐 70까지 올라온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 20까지 올라왔으면 아직도 상승률이 400% 남아있으니까 투자만 한 거죠. 70까지 올라있으면 상승률이 30%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투자 포지션이 아닌 거예요. 이 100이 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운사이드가 나올 거니까. 이 다운사이드가 3년 후에 나올지 5년 후에 나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에서 20 사이에 있던 구간은 굉장히 투자하기가 좋은 포지션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5년, 2017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구간은 투자 포지션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제 2020년 이후에 지금 밸류가 3년, 5년 거 지금 밸류에이션 해보면 3년, 5년 추정치 다 반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업사이드가 나오지 못하면 초과적으로 산업이 더 성장하지 못하면 지금 장기 고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장기 고점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섹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도 섹터가 건설, 금융, 철강, 조선, 태양광 뭐 이런 거였어요. 조선은 뭐 이제 뭐 글로벌 1위 했으니까, 그리고 조선 뭐 배 많이 만드니까 철강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건설 인프라 많이 까니까 글로벌리 건설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철강 인프라가 철강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철강 수요 많으니까 철강은 당연히 원자재가 좋은 거고, 또 뭐 인프라 사업을 많이 글로벌리 많이 진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인건비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뭐 물가도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다 좋았던 거예요. 이때 GS건설이 뭐 이제 9천에서 이제 뭐 18만원까지 갔으면 약 2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때 대기업이었죠.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제 수주를 받아갖고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수주액이 뭐 10조다, 100조다. 그래서 이 중에 2%만 이익 봐도, 5%만 이익 봐도, 이것만 이익 봐도 얼마냐. 이게 뭐 1조 벌 거다, 뭐 2조 벌 거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까고 보니까, 뭐 1조, 2조가 이익이 아니고,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수주 받아가지고 공사 마무리 하니까 이익이 안 나고 적자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저가 수주 때문에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하는 결과를 이제 초래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런 노이즈들이 입혀지고 뭐고 하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죠. 그러면서 이제 폭락이 왔어요. GS건설도 이때 마이너스 60%, 70% 뭐 이렇게 빠진 거고, 이때 주도 섹터도 마이너스 60%, 70% 빠진 거고, 이때 당시에 기아 같은 경우도 여기서 2만원에서 5천원까지 빠진 거니까 마이너스 70% 빠진 겁니다, 이게. 안 빠진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빠지고 나서 어때요? 얘는 버블 구간에 있으니까 못 올라가죠. 근데 기아라는 기업은 저평가에 있으니까, 이제 뭐 이익을 확장하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는 거야. 한 1500%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간 과정을 보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2008년도에. 이제 2008년도에. 뭐가 있었냐?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어때요? 부채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기업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을 줄였단 말이에요. 생산을 줄여놨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기아, 현대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생산을 늘렸습니다. 안 좋을 때 투자를 늘렸어요. 그래서 재고를 늘려놓으니까 어때요? 이 재고 쌓아놨던 게 나중에 이제 금융위기가 풀리고 이제 사회가 정상화되니까 어때요? 생산을 많이 줄여놨는데 공급 부족이 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급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현대차그룹이 3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몇 위에서 3위까지 올라간 건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1, 2, 3 안에 드는 기업을 토해요.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라든가 이런 기업들,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렇게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인프라 버블이 있을 때 전부 다 너도 나도 야 예를 들어서 뭐 5조짜리 수주가 나와. 5조짜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가 나와. 그럼 여기에 너도 달라두고 나도 달라두고 하면서 외형 키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건설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실로 터진 거죠. IMF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반도체 바이오만 움직였는데 바이오 버블이 터졌죠. 2018년도 뭐 2020년 코로나 때까지 바이오 버블이 터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마이너스 90%씩 빠졌어요.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버블이 껴있으면. 최근에 카카오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코멘트를 많이 드렸죠. 최근에 좀 이제 시장보다 많이 약한 모습인데,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카카오가 많이 약할 때, 이전에, 자, 플랫폼 기업들 규제를 많이 들어간다. 플랫폼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여기저기 막 이제 사업 확장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독점에 대한 노이즈가 받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막 하니까 나머지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규제가 들어가고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때요? 나라에서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이런저런 규제도 많이 내놓고 이렇게 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오래 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척해서 나가는 기업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겠죠. 또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카카오 같은 기업은. 자, 요런 것들이 막 이슈화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카카오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GS건설처럼. 지금 이제 이재용보다 최근에 뉴스 보도 많이 된 게 이제 김범수 의장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다. 막 이런 게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야, 카카오 돈 많이 벌었는가 보다. 우르르 들어간다고. 다 죽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주도 섹터라는 거는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이 욕심이 덕지덕지 붙는 순간 주도 섹터는 관심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상관없어요. 이미 주도 섹터라는 거는 500%, 1000%, 뭐 2000%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덩치가 크니까 뭐 100%, 300%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보유하는데, 자, 리스크는 이미 제해진 거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신규 포지션은 무조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 섹터는. 자, 2010년에는 뭐 달랐냐. 자, 2008년도에는 굉장히 큰 폭락이었습니다. 자, 2020년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경험했던 폭락과 거의 맞먹는 폭락이었고, 2008년도에는. 자, 2010년도에는
자, 약했어요. 한번 툭 왔습니다. 이때가 뭐 이제 환율 조작고, 또 이제 뭐 유럽에 뭐 이런저런 노이즈가 입혀지면서 2010년도에 이제 중국의 개방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이 부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게 온 거예요. 우리나라 IMF 때처럼 온 건데 이게 크지 않게 온 거죠. 이제 중국도 이게 크게 한번 오겠죠. 지금 보면 헝다그룹 파산 이야기들 막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제 불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주고 뭐 하게 되면 이런 큰 노이즈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패 때문에. 이제 부패가 극심해지고 하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수명을 제한시켜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인간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엄청나게 똑똑해버리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져버리면 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인생에 뭐 종지부가 없다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나머지 인간들은 전부 그 사람 노예잖아.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자, 아무튼 또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로 갔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2010년도부터 중국의 개방 정책이 가속화됐어요. 이제 경제를 이제 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또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기아차나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이때 주도주였던 자동차 기업들은 버블을 만들어 놨죠. 야, 이거 좋아 하면서 이익을 낼 거야 하니까 한 4만원까지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8만원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버블이 이제 이 50%를 메우는데 이제 5년, 6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게 버블을 메우는 동안, 자동차 기업들이 버블을 메우는 동안, 자, 폭락이 여기서 온 다음에 또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개방 정책. 그러면서 이제 라면을 중국에 팔기 시작하고 화장품을 중국에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화장품, 식료품 기업들이 또 버블을 키웁니다. 오뚜기가 이 당시에 무슨 뭐 10만원, 20만원 밑에서 이제 140만원까지 뭐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주도 섹터가 바뀌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역사를 저는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리딩을 하고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냐. 2017년도에 리딩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시장이 출발하고 있는 초입이었는데 주도 섹터는 이미 다 날아가고 있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밸류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주 포트폴리오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하고 반도체만 거의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근데 반도체 기업들은 밸류가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G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 미래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이런 매지 포지션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뭐 오이솔루션만 아니면 뭐 HFR 뭐 이런저런 뭐 5G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그때 자리랑 비교해보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도 2018년도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 있을 때, 노이즈가 있을 때부터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고 이제 포지션은 지금 유지 중이고 GST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00% 500% 지금 수익 중인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주도 섹터는 그 당시에는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테스 같은 기업을 보면 2015년도에 브렉시트가 있었던 이때 단기 폭락이 있어서 한 마이너스 10%, 20% 사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하락이었는데 그 정도 이제 하락을 만들면서 이제 주도 섹터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때 잡힌 게 이제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2017년도 또 이제 새로운 노이즈가 만들었던 트럼프라는 노이즈가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 입혀지기 전까지 주도 섹터였죠. 주도 섹터를 우리가 이제 왜 외면했을까, 반도체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갖고 있었고. 자, 반도체가 지금 있으면, 이때 당시에 이제 추정치도 굉장히 오버해서 잡혀 있었던 구간이고, 다운사이드를 아예 염두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과 중국에,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이즈로 입혀지면서 다운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입혀졌단 말이에요. 그런 포지션이 이제 노이즈를 사담아가는 포지션이라는 거. 주도 섹터를 외면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대중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2017년도에는 전부 다 반도체만 샀습니다. 바이오만 사고. 신라젠, 무슨 뭐 헬릭스, 이런 기업들 산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보면 전부 2017년도에 산 거예요.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거.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쳐다보는 주도 섹터는, 대중들이 이미 주도 섹터라고 알 때쯤부터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싼지 비싼지를 보면 크게 매력이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가치 투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중과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수익의 폭은 이 경험이 쌓여야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변동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들을 이해를 하고 변동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투자를 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요 옆에는 회원분들이 인증해 주신 거. 자, 과거에 보면 GST나 뭐 이거 테스 요런 거 이제 추천드리고 했을 때 메지온, 뭐 카카오 이런 것들도 포지션이 1000%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 추천드렸던 자리에서. 요거는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회원분들 중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해. 내가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요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을 한다면 어때요? 자, 한국 BNC 2000%, 하나투자증권, 뭐 우선주, 뭐 1000%, 2000% 이런 수익들이 인증을 해주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경험치가 올라간 거예요. 보유기간을 늘려가는데 한 분 한 분 이제 보유기간을 늘려가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대 수익이 점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포지션들을 지금 취했고,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주도 섹터는 뭐예요? 주도 섹터. 가장 많이 소문난 종목이 카카오. 이 두 기업에 대한 스탠스를 드리면, 카카오는 저는 버블이라 많이 비싸서 3년에서 10년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고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고점이 잡힌 건지 여기서 뭐 버블을 더 키워갖고 고점을 높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운사이드가 입혀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라는 기업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밸류로 보면 적정 수준에 있는데 3년, 5년 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신규 포지션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 주도 섹터 중에 대중한테 가장 많이 소문난 기업이 이런 기업일 거란 말이에요. 과연 카카오가 GS건설과 다를까요? 카카오 위치가 GS건설이 뭐 7만원, 10만원 있을 때 이 위치인지 이 18만원 있던 위치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디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기업도 지금보다 주가가 뭐 100% 이상 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고점을 어디선가 잡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소외될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도 지금은 밸류 매력이 시장에서 거의 싸지 않은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도 섹터 변화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변화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 섹터는 비싸지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밸류 매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금이 이동을 하는 거죠. 어디로? 비주도 섹터, 소외기업. 소외 섹터 중에서 이제 좋아질 섹터. 방송하는 거야, 톡톡이? 이거는 미래 주도 sek터. 아마 안 들리신 것 같아서 일단. 자, 마지막으로 미래 주도 섹터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섹터군요. 밑으로 건설, 금융.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폭락이 오면, 언젠가 만약 시장 폭락이 오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70% 빠질 수 있어요. 시장 폭락이 오면 전체가 다 빠지는 거니까. 근데 이런 폭락이 온다 그러면 더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업황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가정에 업황이 뭐 바뀌고 만약에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다른 무언가 스탠스가 잡힌다 그러면 포지션에 좀 변화를 주겠지만 지금 스탠스가 유지된다 그러면 시장 폭락으로 이렇게 빠져준다 그러면 완전 땡큐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래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이 건설 금융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베이스로 우리가 가장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섹터군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에는 이제 반도체 5G, IT 쪽에 비중이 많았어요. 2017, 18년도. 근데 지금은 이제 건설 금융 쪽, 이런 쪽에 비중이 많다. 주도 섹터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데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체크를 해보면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생각보다 방송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십니다.